덕수궁의 어두운 복도에서 촛불이 흔들리던 밤, 한나라의 이름이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왕족이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관리되는 가족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얼굴로 살아남았을까요? 끝까지 따라오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마지막 장면에서 더 서늘해집니다. 1910년 8월 말, 덕수궁 깊은 정각의 창이 닫혀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병합 소식이 신문과 입을 타고 퍼졌지만 그 방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등을 기댄 노인의 숨소리, 서로 눈치를 보는 어른들 얼굴만 바라보는 아이들, 그리고 아무도 크게 말하지 못하는 질문 하나가 공기처럼 떠 있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무엇을 먹고, 어떤 이름으로,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그 방에 도착하기까지 왕실은 이미 여러 번 방향을 바꿨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863년 겨울, 철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고 어린 고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임금은 정사를 볼 수 없었고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원을 정리하고 사치를 막고 문을 걸어 잠그듯 나라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왕조가 이렇게 끝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깥바다는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양 군함이 동아시아 바다를 드나들고 일본은 먼저 문을 열어 새로운 질서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강화도 앞바다에 포성이 울렸고 통상 조약이 맺어질 때마다 조선은 법전에 없던 조항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땅은 그대로인 듯 보였지만 돈과 물건과 외교 문서가 오가는 길목마다 다른 나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궁궐 담장까지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1897년 고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를 선포했습니다. 덕수궁 뜰에는 새 깃발이 오르고 예복의 단추는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겉으로는 영광의 장면처럼 보였지만 황제가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시선과 더 많은 압박 속에 서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궁궐의 공기는 더 무겁고 더 예민해졌습니다. 누가 다가오고 누가 물러서는지 모두가 숨결로 느끼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황제의 곁에서는 밤마다 끝없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하는지, 어떤 조약을 버텨야 하는지, 어떤 약속을 믿어도 되는지, 대신들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늘은 달래는 말이 들리고 내일은 협박이 들렸습니다. 덕수궁의 창문 너머로는 같은 달이 떠 있었지만 그 달빛 아래에서 대한제국의 시간은 점점 일본과 러시아, 열강의 계산 위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황실의 발밑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며 균열은 한 방향으로 굳어졌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외교와 군사를 하나씩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 외교권이 넘어가자 겉으로는 의식과 행차가 이어졌지만 독립국이라는 말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고종은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 호소하려 했고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07년 황제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양위라고 불렀지만 궁 안의 표정은 그것이 강요된 이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1910년 마침내 나라의 이름이 공식 문서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덕수궁 방 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나라를 이끄는 주인이 아니라 사라진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을 믿었고 누군가는 속으로 이미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모두 같았습니다. 왕이라는 글자가 지워져도 사람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이를 키우고 늙어가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이제 공포는 칼이 아니라 생활이었습니다. 일본은 황실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완가라는 틀을 씌워 일본 제국의 귀족처럼 묶어두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궁궐이 있고 예우가 있고 연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우는 존중이 아니라 관리였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로 나갈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의식을 할지 그 모든 것은 허락 아래 움직였습니다. 덕수궁과 창덕궁의 종은 여전히 울렸지만
그 종소리는 더 이상 나라의 시간표가 아니라 감시 속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젊은 왕자와 공주들은 가장 복잡한 감정 속에서 자랐습니다. 너는 황족이라는 말로 자랐지만 중요한 결정은 늘 다른 손에서 내려졌습니다. 영친왕 이은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식 교육과 군인의 길을 밟았습니다. 조선에서는 황태자였지만 일본에서는 제국의 제복을 입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단추를 채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을까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완가의 세 갈래 길을 따라갑니다. 함께 가면 해방의 순간이 어떻게 또 다른 추락의 시작이 되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완가의 하루는 규칙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아침 인사가 끝나면 정해진 시간에 식사가 놓였고 정해진 시간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손님들은 예전처럼 나라의 일을 논하러 온 대신이 아니었습니다. 총독부의 허락을 받은 방문객, 일본 황실과 연결된 인물, 기록을 남기려는 기자들이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그럴듯했지만 대화의 주제는 점점 얇아졌고 말끝에는 늘 조심스러움이 붙었습니다. 고종은 덕수궁에 머물며 사진을 찍고 손님을 맞이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중심이었지만 편전의 문은 닫혀 있었고 밤새 드나들던 발자국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가 손에 쥔 것은 칼도 도장도 아닌 작은 부채와 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 안에는 어떤 날은 지나치게 많은 침묵이 쌓였습니다. 침묵은 소리 없이 사람을 늙게 했습니다. 순종의 삶은 더 기묘했습니다. 마지막 황제였지만 병합 이후 그의 일정은 일본이 정해준 행사로 채워졌습니다. 일본 황족과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고 의식에 참석하고 가끔 도심을 지나 행차했습니다. 길가의 사람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 고개는 예전의 충성이라기보다 오래된 습관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행렬의 끝자락을 지키는 총의 그림자가 그 습관 위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궁 안의 공기에는 두 가지 냄새가 섞였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나무 기둥과 종이 창호의 냄새였고 다른 하나는 새로 들여온 서양식 가구와 향수의 냄새였습니다. 아이들은 한문과 예법을 배우면서 동시에 일본어 교재를 펼쳤습니다. 제사 때는 전통 예복을 입었지만 평소에는 교복과 양복을 입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사진 속 샹들리에 아래에서 전통 옷자락과 서양 의자가 함께 보일 때 사람들은 눈으로는 화려함을 보면서도 마음으로는 균열을 느꼈습니다. 이완가를 바라보는 바깥의 시선은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여전히 나라의 상징이라 생각해 돌담길을 지날 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떤 이는 나라를 잃고도 특권을 누리는 집안이라며 싸늘한 말을 던졌습니다. 신문에는 혼인과 병환과 외출 같은 소식이 실렸지만 그 기사들은 예전의 궁중 기록이 아니라 관리되는 귀족의 동정난처럼 보였습니다.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의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젊은 황족들 사이에서 길은 서서히 갈라졌습니다. 한쪽에는 일본 제국의 군복과 관직이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는 궁 안에서 조용히 예법만 지키며 버티는 삶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쪽에는 궁 밖으로 나가 이름을 낮추고 새로운 일을 찾는 삶이 있었습니다. 같은 피에서 태어났지만 시대는 그들에게 서로 다른 얼굴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훗날까지 긴 그림자를 남기게 됩니다. 군복을 선택한 이들은 겉으로는 안정과 명예를 얻는 듯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언어도 규율도 전부 일본식이었고 계급장은 분명한 자리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칼끝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제까지 조선의 왕자였던 사람이 제국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마음속 어딘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부서진 소리를 들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궁 안에 남은 이들의 시간은 더 느리게 흘렀습니다. 종이 울리면 일어나고 정해진 자리에 앉고 정해진 말을 하고 정해진 길로 걸었습니다. 후원의 소나무 아래에서 연못을 바라보는 노인의 눈에는 계절이 비쳤지만 나라의 미래는 비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바람이 너무 맑아서 오히려 서늘했습니다. 맑음이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궁 밖으로 나간 종친과 후손들은 더 현실적인 공포를 마주했습니다.
지키던 땅이 조사와 세금으로 흔들렸고 어떤 집안은 남은 재산을 지키려 일본 자본과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집안은 땅을 잃고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오래된 양반가처럼 보였지만 집안의 족보에는 궁궐과 이어진 줄이 조용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줄은 자랑이 아니라 위험이 될 수 있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친일과 체념과 은둔이라는 세 갈래 길이 굳어지는 동안 시간은 전쟁의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만주로 이어지는 소식과 전쟁의 그림자가 신문에 실릴수록 이완가의 선택은 더 무거운 값을 요구받았습니다. 누군가는 곧 무너질 제국의 배에 올라탄 채 바다를 건너야 했고 누군가는 궁 안에서 점점 줄어드는 숨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름을 숨긴 채 가족의 생존만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마침내 그날을 맞이합니다. 1945년 여름, 그들을 붙들던 마지막 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려. 1945년 여름, 서울 도심에는 믿기 어려운 소식이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말, 일본이 패했다는 말, 다시 태극기가 걸린다는 말이 사람들의 목구멍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거리에서는 함성이 터졌지만 덕수궁과 창덕궁 안에서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기쁨이 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쁨은 곧바로 두려움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완가를 지탱하던 틀은 일본 제국이었습니다. 연금과 예우, 관사와 궁궐, 애매하지만 분명했던 보호막이 하루아침에 흔들렸습니다. 일본이 사라지자 일본 황실의 친족 같은 존재라는 말도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 들어올 질서가 그들을 다시 황실로 복원해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와 현재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공중에 매달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재산 문제는 더 복잡했습니다. 궁궐과 토지와 건물, 황실과 연결된 재산들이 해방 직후 관리 목록에 올랐습니다. 무엇이 국가의 것인지 무엇이 개인의 것인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문서 위에서 서로 다른 손들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덕수궁과 창덕궁은 점점 공공기관과 국가 공간으로 바뀌어갔고 이완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주인이 아니라 임시 거처의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벽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속 자리만 바뀌었습니다. 생활비와 연금도 불안해졌습니다. 전쟁 패배와 함께 지급이 끊기거나 줄어드는 항목이 늘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폐허에 가까운 상황에서 옛 황실 가족에게 과거 같은 예우를 계속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누구에게도 악의 없이 아주 건조한 행정의 언어로 전달되곤 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공포는 칼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훨씬 길게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해방은 감정의 방향도 갈라놓았습니다. 일본 체제 속에서 군인과 관료로 살던 이들은 일본이 물러간다는 사실에 속이 시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그 일본 덕분에 유지되던 자리와 수입이 사라진다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어제까지는 두 나라를 잇는 달이라는 말이 칭찬처럼 들렸는데 오늘부터는 협력자라는 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명함이 하루 만에 짐이 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어디에 숨겨야 하는지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궁 안에 남아 조용히 지내던 이들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새로 세워질 사회는 더 이상 황실의 채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중한 호칭은 쌀을 가져다 주지 않았고 예법은 겨울의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일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혈통이 아니라 기술과 노동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요. 지방으로 내려가 이름을 숨기며 살던 후손들에게도 변화는 찾아왔습니다. 토지 제도가 정리되고 농지 개혁의 바람이 불면서 오래된 땅은 조각조각 나뉘었습니다. 지주로 남아있던 집안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왕족이라는 말은 더 이상 유리한 카드가 아니라 쓸모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만 끌 수 있었기에 더 깊이 숨기려 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완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예우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화국에 왕은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 동안 그들은 기다려야 했고
기다리는 동안 생활은 더 빡빡해졌습니다. 특별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평범한 걱정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이름은 오히려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찾아옵니다. 1950년 총성이 다시 한반도를 갈랐습니다. 피난길에는 신분이 없었습니다. 어느 집이든 짐을 싸고 뛰어야 했고 어디든 포탄이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왕족이었던 집안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던 것들이 또 한 번 쓸려나갔고 그들의 삶은 해방의 혼란 위에 전쟁의 혼란까지 겹쳐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이름이 아니라 따뜻한 방과 한 끼 식사였습니다. 연탄과 쌀, 약과 일자리, 그것이 생존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골목을 오르는 중년 남자의 모습이 그 시대의 상징이 됩니다. 그 가방 속에는 졸업장과 추천장, 그리고 절대 꺼내지 않는 한 줄의 과거가 들어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월급쟁이와 자영업자로 평범한 시민으로 섞여 들어갔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쟁 뒤의 서울은 낮은 지붕과 좁은 골목으로 가득했습니다. 연기가 잘 오르지 않는 굴뚝, 얼어붙은 흙길, 문간에 쌓인 연탄 바구니가 겨울의 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골목을 낡은 구두로 밟으며 출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었지만 옷깃은 오래된 세월처럼 해졌고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든 흔한 구직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언젠가 한 줄쯤은 궁궐로 이어지는 이름이 나타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한 줄이 이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면접관이 원하는 것은 왕족이 아니라 월급을 받고 묵묵히 일을 해낼 직원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과거는 점수표가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점심자리에서 동료들이 고향과 집안 이야기를 꺼낼 때 그들은 웃으며 대충 넘기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한마디 꺼내는 순간 눈빛이 바뀌는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 차라리 평범한 사람으로 남는 편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한 세대, 두 세대를 지나며 가족의 습관처럼 굳어졌습니다. 어떤 후손들은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차 정류장 근처에서 작은 찻집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는 분식집과 반찬 가게가 생겼습니다. 궁중잔치에서 배운 정갈한 손맛은 반찬의 맛으로 남았고 글씨를 잘 쓰던 손은 장부를 정리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그저 품위 있는 사장님이라 생각했을 뿐 그 손이 한때 궁궐의 규칙 속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생활 형편은 집안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집안은 해방과 전쟁을 지나며 일부 땅과 집을 지켜 비교적 넉넉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넉넉함에는 또 다른 무게가 있었습니다. 먼 친척과 옛 인연이 도움을 청하러 찾아왔고 남은 재산으로 친족을 떠받치다 보면 정작 자녀에게 남겨줄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왕실의 피라는 말과 통장 잔고 사이에서 한숨이 먼저 나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일본과 해외에 남아야 했던 사람들의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일본에서 살아야 했던 이들은 전후 일본 사회에서 또 다른 낯선 소수자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완전히 내부인이 되지 못했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일본과 얽힌 사람이라는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병원과 생활고를 함께 겪는 날들이 이어졌고 그 무게는 왕족이라는 단어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마지막 황족들의 모습은 더 깊이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새로 생긴 회사와 공장, 학교와 관공서, 번화가의 상점들 사이에서 그들은 평범한 직장인과 교사, 상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중년 남자, 분식집 앞에서 손님을 맞는 할머니, 교실에서 그를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도 궁궐과 이어진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편이 서로에게 편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언론과 연구자들이 조심스럽게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구석의 짧은 기사, 잡지의 회고담,
인터뷰의 몇 줄 속에서 옛 황실과 이완가의 이름이 드문드문 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궁궐 마당에서 뛰놀던 기억이, 해방 뒤에는 쌀값과 연탄값을 걱정하던 기억으로 이어졌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들을 따라가면 답은 생각보다 소박합니다. 대부분은 왕에서 월급쟁이로, 귀족에서 생활인으로 내려와 살았습니다. 변과 외로움, 생활고 앞에서 그들은 특별한 방패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가장 서늘한 지점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어떤 가문도 안전하지 않다는 진실이 조용히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 덕수궁 돌담길에 단풍이 물들던 어느 날, 사람들은 전시장 앞에 줄을 섰습니다. 안내판에는 대한제국과 황실 특별전 같은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낡은 예복과 오래된 사진, 손때 묻은 필통과 작은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 살아숨 쉬던 삶이 이제는 유리 너머의 물건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전시장 앞에 선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후손들이 선택한 두 갈래 길을 따라갑니다.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조용히 살 것인가. 전시장 안에는 이상한 정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수를 줄였고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유리 진열장 앞에 서면 누구나 비슷한 감정을 겪었습니다. 왕실이라는 단어가 주는 호기심, 그리고 그 호기심 뒤에 따라오는 낯선 미안함과 씁쓸함입니다. 화려한 옷감과 금빛 장식은 눈에 띄지만 사진 속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범했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어린 형제자매가 서 있었습니다. 자세는 단정했고 옷은 고급스러웠지만 표정은 어디선가 본 듯한 가족의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앞에서 속으로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사람 사는 얼굴은 다 비슷하구나. 그리고 그 순간 왕족이라는 단어는 신비가 아니라 시간의 무게로 바뀝니다. 오래된 권력의 잔향이 아니라 오래된 생활의 피로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황실의 이름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점점 옅어졌습니다. 후손들은 생계를 위해 각자의 일터로 흩어졌고 집안 이야기는 월급과 학비와 병원비 앞에서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학계와 문화계에서는 대한제국이 무엇이었는지, 황실이 어떤 선택과 한계를 가졌는지 다시 보자는 움직임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기록과 문서, 당시의 일기와 외교 자료를 다시 펼쳐 읽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궁궐은 더 이상 텅 빈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원과 관리가 이어지며 기둥과 지붕, 창호가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 길 위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지나가고 점심시간을 쪼개 산책 나온 직장인들이 걸었습니다. 손주 손을 잡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돌담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때 왕과 황제가 오가던 길이 이제는 평범한 시민의 길이 되었습니다. 어떤 행사에서는 대한제국 시기의 의식이 재현되기도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예복과 절차가 다시 펼쳐졌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황실 후손이 아니라 배우와 단원이었지만 그들이 입은 옷과 움직임은 기록과 사진을 바탕으로 복원된 것이었습니다. 과거가 다시 나타나는 순간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과거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일부 후손들은 조심스럽게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집안에 남아있던 문서와 유품을 기증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특권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왜곡 없이 제대로 기억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집안의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의 역사로 남기를 바란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히 살아가는 후손들도 많았습니다. 족보 어딘가에 황실과 이어지는 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날 식탁 위에 잠깐 옛 이야기가 올라왔다가도 곧 손주들의 학교 이야기와 가족 건강 이야기로 대화는 옮겨갔습니다. 왕실 후손이라는 말이 더 이상 특권도 의무도 아닌 시대에 조용히 사는 것 역시 하나의 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은 과거의 기록을 다시 읽으며 질문을 바꿉니다. 망해가는 나라의 무능한 황실이라는 단순한 평가 대신 제국주의 압박과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선택지가 실제로 가능했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비판했고 누군가는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황실의 몰락은 한 사람의 성격이나 한 번의 실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대는 개인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 집안의 흥망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나라가 사라질 때 그 나라의 주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는가?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가? 유리 진열장 앞에서 돋보기를 꺼내 안내문을 읽던 노부부의 손이 잠시 떨렸다면 그 떨림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삶과 이어진 떨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한 세대, 두 세대가 더 흐르면 직접 기억하는 사람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과 궁궐의 돌계단,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는 책과 다큐멘터리 속에서 이들의 발자국은 계속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때 덕수궁 그 방 안에 있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음 편에서 우리는 그 질문을 더 깊게 파고들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꺼내보겠습니다. 진짜 공포는 피가 아니라 표정입니다. 덕수궁의 그 방에서 누군가가 끝내 눈을 들지 못했던 이유. 그 이유는 겁이 나서가 아니라 계산이 끝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사라진 뒤에도 아이는 자라고 노인은 늙습니다. 밥은 먹어야 하고 병은 찾아옵니다. 왕실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따라오는 삶, 그리고 그 시선이 어느 날부터는 돌처럼 무거워지는 삶. 병합 직후 이왕가의 삶은 겉으로는 정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돈은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안정이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한데 그들은 결정권을 잃었습니다. 스케줄을 정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방문객을 통제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말과 침묵 사이의 경계가 바뀌는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경계에 적응하려 했습니다. 적응은 비굴함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응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는 다른 종류의 상처가 남았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지만 나는 무엇을 지켰는가? 그 질문은 밤에 더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궁의 담장은 높았지만 마음속에서 울리는 질문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끝까지 궁 안의 예법을 붙잡았습니다. 옷깃을 바로잡고 절하는 순서를 지키고 제사의 자리를 틀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것은 권력이 아니라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시대의 파도 앞에서 자주 젖었습니다. 의미가 젖으면 사람의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손이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더 조용해집니다. 반대로 궁 밖으로 나간 이들은 더 노골적인 파도를 맞았습니다. 토지와 집, 재산이 흔들렸고 이름이 위험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뿌리를 잘라내듯 숨겼습니다. 왕족이라는 말이 자랑이 아니라 표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아이의 삶까지 흔들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해방은 그 모든 선택을 다시 심판대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일본과 얽힌 자리, 일본식 교육, 일본 제복, 일본과의 혼인,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은 정당했고 어떤 질문은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해방 직후의 공기는 칼날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분노는 종종 가장 가까운 대상에게 튀었습니다. 이왕가의 사람들은 그 분노가 자신들에게도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왔습니다. 전쟁은 과거의 논쟁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든 피난길에서 물을 찾아야 했고 누구든 포탄 소리에 잠을 설쳤고 누구든 겨울의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왕의 피라는 말은 그때만큼 무력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 이후
그들은 마침내 완전히 섞였습니다. 회사원이 되었고 교사가 되었고 작은 가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아이의 성적표를 걱정하고 병원비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이 오히려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장면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비극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묘하게 현재를 건드립니다. 한때는 조직에서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다가도 어느 날 자리가 바뀌면 당신은 숫자가 되기도 합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월급이 끊기고 남는 것은 생활의 계산뿐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족들이 겪은 추락은 너무 극적이지만 그 구조는 낯설지 않습니다. 시대가 개인을 밀어내는 방식은 언제나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궁궐의 돌계단을 오르내리던 발걸음이 전시장의 유리 앞에서 멈춰서는 순간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가? 동정하려고만은 아닙니다. 비난하려고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나라가 사라질 때, 신분이 무너질 때, 보호막이 찢어질 때 인간은 어떤 선택으로 자신을 지키는가?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질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며 끝까지 도착합니다. 결론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설로 끝나지 않았고 왕조의 부활로 마무리되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노년으로 사라졌습니다. 병상에서 창밖을 보거나 작은 방에서 약 봉지를 정리하거나 손주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모습으로요. 그 평범함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공포입니다. 높은 자리도 결국 인간을 구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또렷하기 때문입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걷던 사람들이 전시장에 들어와 유리 진열장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과거를 만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를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사진 속 가족의 얼굴에서 자기 가족의 얼굴을 떠올렸다면 그 순간 역사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황족들이 남긴 것은 거창한 권력도 막대한 재산도 아닙니다. 남은 것은 기록과 질문입니다. 한 시대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그리고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도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내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선택은 비난을 받았고, 어떤 선택은 동정을 받았고, 어떤 선택은 끝까지 이름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의 밑바닥에는 같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생존.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뒤에는 단순한 감정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쉽게 영웅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누군가를 단번에 배신자로 재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시대는 때때로 사람에게 깨끗한 선택지를 주지 않습니다. 더럽고 아픈 선택지들만 남겨놓고 무엇을 고르든 상처를 남기게 합니다. 마지막 황족들의 삶은 그 잔인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를 봅니다. 이름을 숨긴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비겁함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통과한 사람들의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두려움의 기록입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후손들은 더 평범해졌고 더 안전해졌고 동시에 더 외로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황실을 직접 기억하는 사람들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궁궐의 기둥과 돌계단, 복원된 창호와 전시장 안의 유품은 계속 남아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권력이 사라질 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신분이 무너질 때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질문을 놓지 않는 한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후손들은 유품을 기증하며 말합니다. 숨기기보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어떤 후손들은 끝까지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 둘 중 어느 쪽이 더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드러내는 것도 용기이고 조용히 지키는 것도 용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선택을 강요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변화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희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선이 사라진 뒤 마지막 황족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뒤에는 섞였습니다. 우리 옆자리의 회사원으로, 시장의 상인으로, 학교의 선생님으로, 동네의 어른으로 그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왕족이라는 표식을 그들에게서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표식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 인간적인 얼굴이 남았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날 덕수궁의 방 안에 있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제국의 틀 안에서 살아남는 길을 택했을까요? 궁 안에서 의미를 지키며 버티는 길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이름을 숨기고 평범한 사람들 속으로 섞이는 길을 택했을까요? 무엇을 고르든 당신은 아마 같은 결론에 도착했을지도 모릅니다. 살아야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서늘한 역사와 조용한 질문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한 가지와 다음에 듣고 싶은 주제를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할 분이 있다면 조용히 공유해주세요. 역사에는 피보다 더 오래 남는 공포가 있습니다. 이름이 지워지는 순간 사람이 어떤 얼굴로 살아남는가 하는 공포입니다.